오늘은 반려동물 마케팅 이렇게 하세요? 네이버 메타 주제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사실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이제 반려동물이 단순히 우리가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일상을 함께하는 가족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방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 업종 마케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이버 메타 광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변화인데요. 패밀리, 펫팸족, 펫코노미 이 단어들의 뜻을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는 이런 단어들을 접하진 못했었는데 이 업종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접한 단어들입니다. 패밀리는 이제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펫팸족은 반려동물을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을 하고 정서적 교감이나 아니면 함께 보살피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펫코노미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을 이루는 말인데요. 반려동물 전용 간식이나 영양제, 의류 같은 각종 용품이나 아니면 유치원, 병원 같은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식도 변화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반려동물 업종은 육아 업종과 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려동물 업종도 이제 내 아이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더 못해줘서 미안한 그런 마음이 좀 이 업종의 중요한 소구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려동물 업종과 육아 업종의 공통점이 있다면 실제 구매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은 좀 시장 파악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뭔가 후기나 그런 바이럴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반려동물이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신혼부부분들도 아무래도 출산을 하기보다는 이제 동물을 이제 기르는 약간 반려동물을 함께 가족처럼 기르는 이런 트렌드도 있었고, 그리고 점차 이제 반려동물의 이제 종류도 조금 다양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동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관련 제품들을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쪽에도 이런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광고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옆에 저희 지수 대리님 같은 경우에도 반려동물 쪽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업체를 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한 이런 광고를 조금 이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업종의 소비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브랜드의 신뢰인데요. 이제 예전에는 뭔가 대용량, 저가 위주의 소비가 좀 중요했다면 요즘은 비싸더라도 좋은 것, 믿을 수 있을 만한 제품을 소비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마다의 그 소구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브랜딩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업종에서 프리미엄으로 자리 잡은 GV픽을 제가 대표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아까 설명드렸듯 이제 대용량, 저가를 내세우는 마케팅을 했다면 뉴질랜드의 프리미엄 사료
브랜드 지위픽은 처음부터 이제 품질에 대한 마케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프리미엄이면 얼마나 좋은데 하고 대부분 사서 먹여봤는데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한 거 치고는 사료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많은 항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지미픽은 여기서 냄새를 없애는 가공이 아니라 우리는 인공 함유를 넣지 않습니다. 이 냄새는 진짜 생고기 함량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마케팅을 하면서 냄새나는 사료가 오히려 건강한 사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장악하게 되는 그런 좀 몇 안 되는 그런 사례였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단순히 우리가 프리미엄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마케팅보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보여주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준 게 이 예시에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그런 브랜딩이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소비 가치는 이제 바이럴의 중요성인데요. 이제 친환경 소재나 지속 가능성 같은 그런 가치 소비도 민감하지만 보호자들은 본인들이 사용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꼼꼼히 커뮤니티와 후기를 비교해 보는 게 이 반려동물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럴이 정말 중요해졌고 반려동물 업종에서 좀 성공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바크박스 장난감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미국의 반려견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던 바크박스에서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형견들에게는 괜찮았지만 대형견들이 사용했을 때는 장난감이 너무 쉽게 터져서 불만도 많이 증가하고 구독 수도 떨어졌었는데요. 바크박스는 이 점을 이용해서 장난감 안에 새로운 두 번째 장난감을 숨겨두고 파괴는 또 다른 재미의 시작이라는 마케팅으로 부정적이었던 후기를 오히려 브랜드만의 정체성과 장난감을 부수게 하게끔 한 컨텐츠가 SNS에서 유행이 돌기 시작하면서 브랜딩에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보호자의 걱정과 불만을 신뢰와 재미로 바꾼 사례들이기 때문에 우리 반려동물 업종에서는 이제 우리 제품을 어떤 식으로 브랜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품별 맞춤 매체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같은 반려동물 업종이어도 어떤 제품을 파느냐에 따라 마케팅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각 제품마다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 게 좋을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 구매형입니다. 예를 들면 사료, 모래, 패드 같은 생필품 제품들인데요. 떨어지면 바로 사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검색해서 구매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복 구매형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추천드리고 여기서 운영을 할 때는 사실 메인 키워드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최근에 모니터링 해봤을 때 기본 3,4천 원이 기본이고 진짜 높으면 7천 원 이 정도까지 가는데 우리 제품들이 클릭 한 번당 바로 구매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메인 키워드보다는 이제 메인 키워드 예를 들면 고양이 사료보다는 알러지 없는 고양이 사료 같은 세부 키워드를 많이 뽑아내는 게 효율적인 마케팅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치품, 교품입니다. 예를 들면 의류, 자동급식기, 고가 장난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있으면 좋은 그런 제품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검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메타나 인스타그램, 메타에서 특히 인스타그램 광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뭐 강아지들이 예쁘게 옷을 입은 거나 아니면 뭐 장난감을 굉장히 재밌게 가지고 논다거나 이런 식의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니즈를 자극해서 좀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사실 이제 반려견들 뭐 반려견도 될 수도 있고 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반려동물들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료라든가 뭐 모래라든가 이런 거는 필수품은 많이 이제 검색을 하시겠지만 뭐 이제 반려동물 뭐 약간 치장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라든가 그리고 뭐 반려동물용 영양제라든가 그리고 뭐 부위별로 또 이제 종별로 뭐 유전병이라든가 아픈 부위가 다 달라요. 반려동물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에 맞춤으로 해가지고 맞춤형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일일이 다 타겟해서 검색을 하시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메타에서 저희가 또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먼저 이 제품을 보여주고 나서 고객이 유입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보조로 바이럴을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반려동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후기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에서 아무리 검색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제 구매자들이 막 상품 이미지 후기나 블로그 체험단 그리고 인플루언서 협업 같은 그런 바이럴 마케팅을 보고 구매로 이어지게끔 하는 게 굉장히 이 업종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매체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체는 추천드렸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메타에서는 사실 머신러닝을 요즘에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메타 머신러닝 기준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주일에 최소 50건의 전환 데이터 쌓기인데요. 메타 광고는 이제 학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50건의 전환 데이터가 쌓여야 이 타겟이 정확히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좀 광고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전환 데이터를 쌓을 때는 구매 전환 목표를 구매로 한다기보다는 뭐 상품 찜이나 아니면 장바구니 같이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환을 좀 목표로 삼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드밴티지 캠페인입니다. 사실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타겟팅 설정을 최소화하고 AI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을 찾아가서 좀 마케팅을 하는 그런 캠페인인데요. 이 캠페인의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구매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을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처음에 좀 타겟을 좁힌다기보단 넓게 풀어가지고 좀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반려동물 업종이지만 다른 매체나 다른 소재에 조금 관심을 갖는 고객들도 구매로 이어졌던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그 캠페인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게
좋은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처럼 보이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는 건데요. 사실 메타가 소재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매체이기 때문에 소재가 정말 중요하고 반려동물 업종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면 직접 사용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거에서 구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소재는 모델 강아지, 고양이, 뭐 다른 동물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 뭐 귀엽게 옷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뭐 또 이 메타에서는 사실 금액대가 높은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판매를 했을 때 가격을 보고 조금 주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양이로 따지면 캣휠 같은 그런 고급 장난감? 뭐 그런 류의 소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말했듯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소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되게 막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경쟁사나 다른 업체들은 어떤 소재로 지금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네이버 SA와 GVA입니다. 이제 네이버에서는 사실 키워드 매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에서 이제 어쨌든 키워드를 입력하고 고객증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뭔가 그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올지에 대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들 같은 반려동물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브랜드명이 아니라 그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하는 고민들을 좀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강아지가 눈물 자국이 너무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알러지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민이 있으면 이제 검색을 할 때 강아지 눈물 사료 뭐 몇 킬로, 아니면 눈물 자국 완화, 저알러지 강아지 사료, 뭐 가수분해 단백질,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브랜드명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키워드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장 소재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확장 소재에서 그냥 브랜드명만 이렇게 쓰시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벤트 공지용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클릭을 하게끔 만들려면 이제 뭔가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재구매율 90% 아니면 알러지 반응 없는, 노견 급여가 가능한, 이런 것처럼 뭔가 고객이 소구하는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주고, 의심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뭐 소구점을 잘 파악한 그런 정보들을 배치해서 좀 확장 소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메인 키워드보다는 서브 키워드를 등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메인 키워드는 한 번 클릭당 적으면 3,000원, 4,000원이고 진짜 많으면 7,000원, 8,000원 이 정도로 입찰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가기에는 이제 우리 광고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키워드보다는 서브 키워드를 사용해서, 뭐 예를 들면 메인 키워드에서는 강아지 옷이었다면 서브 키워드에서는 말티즈 패딩, 그리고 애견 사료를
노견 습식 사료처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키워드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FA 리타게팅이나 카탈로그 광고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구매로 전환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리타게팅을 해가지고 구매율을 좀 올릴 수 있게끔 네이버에서 만약에 SA를 진행하고 있다면 GFA도 같이 진행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네. 우선적으로 이제 픽셀 설치인데요. 픽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메타를 진행하실 때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메타 쪽에서 이제 자사몰이 있으시다면은 픽셀은 이제 필수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픽셀 설치가 이제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구매를 했는지 결제 직전까지 갔는지 고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픽셀 설치 부분 이제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상 같은 경우에도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를 물론 이제 업체마다 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만약에 뭐 사료라든가 약간 이런 메인 제품이라면 이제 검색 광고 쪽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밖에 이제 고객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제품이라면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비율은 보통 이제 검색 광고 3에 이제 배너 광고 7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초기 브랜드일수록 이런 배너 광고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브랜드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검색을 못 하다 보니까 먼저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배너 광고의 비중을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타겟별 맞춤 포인트인데요. 뭐 1인 가구나 이제 반려동물의 이제 만족도에 집중한 그런 메시지도 노출을 하고요. 약간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있어도 이 장난감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다. 그리고 뭐 우리 애가 사료를 잘 안 먹었었는데 이걸로 바꾸고 나선 너무 잘 먹는다. 그리고 뭐 특정 어떤 뭐 지병이 있거나 건강에 안 좋았는데 이 사료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밥만 먹어도 건강해진다. 이런 소구점도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약간 가족 단위로도 뭐 어린 약간 반려동물들도 먹어도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부분에서도 특히나 이제 반려동물은 이제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리더라도 뭐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도 언제 먹어도 굉장히 좀 기능성이 좋은 그런 제품들을 이제 소구에서도 많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려동물 업종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마케팅은 결국 우리 제품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이렇게 브랜딩 하는지에 따라서 좀 좌우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업종에서 조금 고민이 많이 있으시고 또 이제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방향성이 맞는지 아직 잘 모르겠거나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려동물 마케팅 이렇게 하세요. 네이버 메타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